그레고리 흘라디의 묘한 죽음. 지은이 남킹. 제1부. 세르게이 흘라디는 진동에 눈을 떴다. 하지만 한참을 누워 있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입에서 시멘트 가루가 씹혔다. 천장을 보니 어제보다 더 갈라져 있었다. 젠장, 여기서 더 자기는 글렀네. 그는 억지로 상반신을 세웠다. 발밑에 검은 비닐이 채였다. 하얀 구더기 몇 마리가 한가로이 비닐 속과 겉을 돌아다녔다.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 그가 막 일어서려는 순간 폭발음과 함께 맞은편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속절없이 쓰러졌다. 눈이 따끔거리더니 세상이 붉게 보이기 시작했다. 바닥이 온통 유리조각이었다. 젠장, 그냥 방공호에서 자는 거였는데. 그는 바닥을 짚은 손에서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억지로 다시 몸을 세웠다. 공간이 온통 저녁 노을에 쌓인 것처럼 보였다. 세르게이는 절뚝거리며 거리로 나섰다. 유리 조각을 빼낸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도시는 어제보다 좀 더 망가졌다. 교회 종탑이 구겨진 채 보도에 뒹굴었다. 이제 시끄러운 교회 종소리를 들을 일은 없겠구먼. 거리는 조용했다. 움직이는 것은 그와 개뿐이었다. 앙상한 몰골의 개는 세르게이의 피냄새에 끌려 본능적으로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세르게이는 주머니에 있는 칼을 만지작거렸다. 녀석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 칼을 휘두를 생각이었다. 그는 사흘을 내리굶었다. 그저 보드카 한 잔 얻어 마신 게 다였다. 제발 가까이 다가오너라. 니놈 피라도 마셔야겠다. 하지만 녀석은 그의 의중을 눈치챘는지 일정한 간격에서 머물렀다. 할 수 없이 세르게이가 개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의 느린 발걸음에 비해 녀석은 아직 민첩했다. 당최 간격이 줄어들지 않았다. 뭔가 미끼라도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세르게이는 흐린 눈으로 사방을 둘러봤다. 숨어있던 인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부서진 건물 더미에서 뭔가를 찾는 듯 보였다. 다들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도 그곳을 가려고 도로를 막 건너려는 순간 폐차 직전의 모습을 한 트럭 한 대가 털털거리며 그의 앞에 섰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여자 2명이 내렸다. 낡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그들은 성큼성큼 개에게 다가갔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개는 크게 짖으며 물러섰다. 그때 키가 큰 여자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개에게 발사했다. 하는 소리에 작은 새들이 후두둑 날아갔다. 그들은 쓰러진 개를 질질 끌고 가더니 트럭 짐칸으로 던졌다. 그리고는 서둘러 차를 몰고 사라졌다. 세르게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트럭이 사라진 곳을 한동안 쳐다봤다. 세르게이는 그날 오후 운이 좋았다. 베어더미에서 뜯긴 커피콩 한 봉지를 발견하고 비닐봉지에 잽싸게 넣었다. 그는 사방을 천천히 둘러보고 외진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내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이 친구! 그가 뒤돌아보니 이반이었다. 세르게이는 봉지를 꽉 움켜쥐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게 얼마만이지, 이반? 글쎄, 좋게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세르게이? 이반은 몇 개 남지 않은 일을 드러내며 합축하게 웃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세르게이는 이반과 헤어진 그날을 기억하고 싶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다. 너 기억력은 여전하구나.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백리탄 기억 안 나? 이반은 그날이 마치 어제였던 것처럼 하얗게 질린 표정을 지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래 맞아. 그랬지. 하늘을 온통 다 덮고도 남았지. 세르게이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 흔적을 남기며 포물선으로 떨어지던 광경을 떠올렸다. 그때 너가 외쳤잖아. 구경 나온 주민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저거 맞으면 살이 쪼그라드는 고통 속에 죽게 된다고. 기억 안 나?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아무도 몰랐지. 나만 알고 있었지. 세르게이는 이제 눈앞에 펼쳐진 곳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날을 생생하게 끄집어냈다. 그래, 특수공작원 출신은 너뿐이었으니까. 세르게이가 군에 자원 입대한 것은 다분히 충동적이었다. 그는 5 형제의 막내였다. 집은 가난했지만 형제간 우애는 두터웠다. 그는 특히 셋째 형 그레고리를 좋아했다. 그레고리는 형제 중 유일하게 어머니의 투명한 푸른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는 금발에 콧날은 오똑하고 얄팍한 입술에는 늘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속삭이듯 말하였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녹아낼 줄 알았다. 그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그를 무척 따랐다. 그는 18에 옆집에 사는 옥사나를 임신시켰고 23세 정육점 주인 딸 이리나가 배가 불러오자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때쯤 세르게이는 그레고리 집에 더 자주 머물렀다. 이리나가 아침에 차려주는 향긋한 고기 스프의 맛을 세르게이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대부분 잡뼈에 살점이라곤 쥐꼬리만큼 붙어있는 멀건 국이었지만 그는 목구멍으로 따스한 국을 넘길 때마다 흐릿하게 흔적만 남아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곤 하였다. 그레고리는 직업이 없었다. 하지만 수중의 돈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건달이었다. 그리고 그는 체질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것을 극히 싫어하여 늘 혼자 다녔다. 가끔 동생 세르게이가 따라오면 마지못해 같이 다니곤 하였다. 그런데도 동네에서 그에게 시비를 거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세르게이의 첫째 형 니콜라이 때문이었다. 그는 흑해를 기반으로 한 마피아 조직에서 이름이 알려진 보스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존경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그레고리의 일상은 단순했다. 그는 집에서 오전 내내 뒹굴다 오후 늦게 2블록 떨어진 전당포로 가서 일거리를 받았다. 그 전당포 주인은 유대인으로 악성 고리대금업자였다. 그는 니콜라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상납하여 보호받았으며 그레고리에게 돈이 될 만한 일거리를 줌으로써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어갔다. 그레고리가 주로 하는 일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찾아가서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거였다. 그는 폭력적이었지만 주먹을 자주 휘두르지는 않았다. 그는 채무자의 집이나 가게를 방문하면 우선 내부를 샅샅이 뒤져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먼저 챙겼다. 그레고리는 가치 있는 고문서나 골동품, 미술품들을 알아보는 안목이 좋았다. 보통 채무자의 주거 공간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귀한 물건들이 1-2개 정도는 방치된 채 처박혀 있기 마련이었다. 그마저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약간이라도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모두 쓸어 담았다. 그런데도 변제에게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레고리는 채무자의 가족을 살폈다.
그들 중 제법 마음에 드는 이가 보이면 그는 조용히 따로 불러 종이 쪽지를 건네며 속삭였다. 돈을 갚을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 꼭 시간을 지키도록. 종이 쪽지에는 약속 장소와 날짜, 시간이 적혀 있었다. 장소는 주로 호텔이었다. 그레고리는 채무자의 아내 혹은 성숙한 딸과 관계를 맺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는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와 잠자리를 한 여인에 관한 특징을 작은 수첩에 기록하여 늘 품속에 넣어 다녔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았다. 오직 세르게이만 알고 있었다. 세르게이는 수첩이 꽉 차면 그레고리가 비밀리에 그 수첩을 보관하는 장소를 공유하는 유일한 형제였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수첩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레고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여인을 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자 자부심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세르게이는 존경했다. 그레고리는 행복했다. 그는 2명의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고 착한 여자친구가 있으며 머지않아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여인들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세르게이가 22살이 되던 그해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다. 그레고리는 그날 허름한 호텔에서 막 뜨거운 정사를 끝내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러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자신이 조금 전에 머물렀던 호텔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었다.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는 상쾌하다고 느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품에서 버둥거리며 비음을 내던 그녀는 보기 드물게 청순했다. 그는 그녀의 반짝이는 녹색 눈에서 흘러내리는 한 줄기 눈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여인이라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도 남지. 이윽고 그레고리 앞에 큰 맥주잔이 놓였다. 그는 서둘러 맥주 한 모금을 들이켰다. 기분 좋은 찬 기운이 목구멍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맥주잔을 내려놓기 무섭게 다시 들어올려 꿀꺽꿀꺽 맥주를 더 삼켰다. 그리고 탁자에 맥주잔을 내려놓고 호텔을 바라봤다.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 기회가 되면 또 만나야겠어. 그런 멋진 여자를 그냥 한 번으로 끝내기는 아쉽지. 그는 습관대로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다. 수첩을 펼치고 그는 그녀에 대한 느낌을 적으려고 볼펜을 막 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글자도 적을 수가 없었다. 호텔 5층 베란다에 어떤 여인이 서성거리는 모습이 그레고리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호텔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가까이 갈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얼굴, 바로 조금 전 그레고리의 품에 안겼던 그녀였다. 그는 기쁜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에게 소리쳐 부르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발 앞에 그녀는 철퍼덕거리며 부서졌다. 그녀의 팔과 다리가 기괴한 모습으로 부러졌다. 머리는 깨져 골수가 흘러나왔다. 배는 터져 창자가 쏟아졌다. 얼굴 반쪽은 심하게 찢어졌고 눈알은 으깨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그레고리를 응시하며 저주 섞인 말을 내뱉었다. 안 돼, 이 더러운 개자식아.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녀 주변을 에워쌌다. 하지만 그녀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한 이들은 모두 중얼거리며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한쪽 눈은
그레고리를 응시한 채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의사로 보이는 이가 달려와 그녀의 코와 목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녀의 얼굴에 누군가 손수건을 덮었다. 어떤 이는 성호를 그었고 어린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레고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에 빠진 듯 무겁고 참담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세르게이는 지금껏 그런 모습, 그런 표정의 그레고리를 본 적이 없었다. 그레고리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도도한 자존감을 늘 풍기고 다녔다. 하지만 그날 집으로 어기적 들어온 그레고리는 가족의 반가움도 외면한 채 곧바로 세면대로 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물소리만 들렸다. 세르게이와 이리나는 감히 그레고리에게 다가가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게 틀림없어. 세르게이는 형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형수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온 세르게이는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래, 전당포부터 가야겠다. 그 늙은 유대인 영감탱이가 뭔가 나쁜 짓을 한 게 틀림없어. 하지만 세르게이가 전당포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그는 2명의 경찰과 마주쳤다. 세르게이는 그들이 반가웠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달 한두 차례 형집을 방문하여 돈을 받아가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레고리의 친구이기도 한 파울로였다. 그레고리는 그동안 수익의 일정 부분을 경찰 입마금으로 상납하였다. 세르게이, 마침 잘 만났다. 그레고리 지금 어디에 있어? 파울로가 어두운 표정으로 물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그레고리 집을 방문할 때면 늘 지나치게 반가운 표정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실없는 농담을 하다가 그레고리가 건네는 돈을 잽싸게 주머니에 넣고 사라지곤 하였다. 세르게이는 뭔가 불길함을 직감했다. 형은 왜 찾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세르게이는 굳은 얼굴로 파울로를 바라봤다. 여자가 호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죽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르게이는 단박에 어떤 상황인지 알아차렸다. 형이 그 여자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죽은 여자는 누구야? 세르게이는 그레고리가 건드린 동네 여자들 대부분은 알고 있었다. 우리 동네 여자가 아니야. 파울로도 세르게이가 묻는 의도를 알아챈 듯이 대답했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설마 우리 형이 그 여자를 베란다에서 떠밀기라도 했다는 거야? 세르게이는 삐딱한 표정으로 경찰들을 째려봤다. 아니, 그건 아니야. 여자가 스스로 뛰어내렸어. 왜냐하면 그레고리는 그 시간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으니까. 카페 종업원이 이미 증언했어. 그런데 세르게이는 이제 건방진 표정으로 그들 앞에서 건들거렸다. 조금 전의 불길함이 기우였다는 확신이 들어서였다. 문제는 그 여자의 친척 중 한 사람이 정보국 소속 고위 간부라는 거야. 한마디로 잘못 건드린 거지. 파울로가 딱하다는 표정으로 세르게이를 쳐다봤다. 그레고리는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세르게이의 둘째 형 올리거가 발벗고 나섰다. 그는 수감 중인 니콜라이 형을 대신해 시시포스 지역 마피아 총책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역 정치인, 유력 인사, 경찰 관계자, 법조인들을 두루 만나고 다녔다. 세르게이는 형의 차를 운전하며 줄곧 그와 동행했다.
그들의 만남은 매우 짧았다. 대화한다기보다는 협박성 회유에 가까웠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 출신 인사 중 형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다. 감옥 대신 군에 입대하여 그레고리가 시시포스를 당분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비가 피처럼 끈적거리며 내리던 날이었다. 구름이 어둑어둑하게 끼어 그레고리의 얼굴을 더욱 어둡게 하였다. 세르게이가 운전대를 잡았다. 그레고리는 무거운 배낭을 트렁크에 던지듯 집어넣고 세르게이 옆자리에 올라탔다. 그를 따라 나온 이리나는 이미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다. 비는 구부정하게 뻗은 길과 풀밭을 적시고 그녀의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싼 얇은 임신복을 적셨다. 세르게이는 기나긴 길에 놓인 무정형의 불안을 보았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불길함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솟아났다. 하지만 그레고리는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는 마치 흐려진 방에 꺼진 불꽃에 대한 어떤 미련도 두지 않은 것처럼 무심하게 밖을 쳐다봤다. 무엇으로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연기만 허공에 낮게 날렸다. 이리나는 점점 멀어졌다. 차는 좁은 도로를 벗어나 경사가 완만한 길을 따라 상점, 카페,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는 시내로 접어들었다. 거리는 붐비고 음악은 산만하게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번화가를 벗어나며 도시의 풍경이 조금씩 변해갔다. 시내의 공원과 정원이 사라지고 늙은 농부가 구부정한 시선을 가득 채운 벌판이 나타났다. 세르게이는 속도를 높였다. 비가 거세게 쏟아졌다. 훈련소에 도착하니 어느새 해가 떨어졌다. 비는 그쳤다. 그레고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내렸다. 세르게이가 짐을 들고 입구에 있는 헌병 초소에 다가갔다. 모든 것이 정지한 공기 속에 머무는 듯 그들의 모습은 인형처럼 보였다. 간단한 조서가 이루어졌다. 반가운 얼굴을 짓는 접수처의 그녀는 그레고리를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빤히 쳐다보며 그가 내민 서류에 대해 눈짓을 이어갔다. 그녀의 볼이 꽤 볼록하다고 느낀 세르게이는 뒤편에 붙은 포스트를 하나하나 유심히 지켜보며 잠시 후 벌어질 형과의 작별을 마음속에 그렸다. 어느 것 하나 익숙하지 않은 이별. 그레고리는 마침내 세르게이의 손을 잡으며 오랫동안 간직한 말을 쏟아냈다. 형수를 잘 부탁해. 그레고리는 검은 커튼이 두텁게 내려온 방으로 사라졌다. 세르게이는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마치 그는 다음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져야 할지를 모르는 초등학생처럼 서성거렸다. 그러고 보니 형이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 세르게이는 벽을 장식한 포스터를 하나하나 다시 짚어가기 시작했다. 검은 하늘은 쌀쌀한 날을 예고했다. 더위는 한풀 꺾였다. 습도는 높으나 숨쉬기에 적당한 온도가 무엇이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혼란이 다가왔다. 세르게이는 마침내 접수처에 앉은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특수부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여인은 그가 내민 주민증을 삐딱한 각도로 쳐다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신상을 적고 서류를 세르게이에게 내밀었다. 여기 서명을 하세요. 세르게이가 서명한 서류를 내밀자 그녀는 무채색의 표정으로 말했다. 전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조회를 통해 다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세르게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는 크고 붉은 도장을 서류의 중간에 눌렀다.
저기 저 검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세르게이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보니 또 다른 정적 위에 다른 문이 놓였다. 잠시 망설인 그는 이곳을 지난 그레고리의 숨결을 느끼듯 익숙하게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나치게 큰 연병장이 나왔다. 제2부 빅토르 흘라디는 담배 냄새에 눈을 떴다. 이어 딸깍거리는 소리에 진한 커피향이 몰려왔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누워 눈을 감았다. 늘 익숙한 아침 풍경이지만 그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소피야, 제발 창문 좀 열고 담배 피워. 지금 창문을 연다고? 맙소사, 당신 날아가고 싶은 거야? 빅토르는 눈을 살짝 떴다. 그리고 좌측 전면을 온통 차지하는 창을 바라봤다.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놓은 가로수가 미친 듯 춤을 췄다. 멀리 보이는 숲은 웅성거리고 있었다. 가까이에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 몇 명이 벽면 구석에 둘러선 채 불안한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휴, 중독이 뭔지. 이런 날에도 저렇게 한 모금 빨려고 저 고생을 하고 있으니. 빅토르는 반대편으로 돌아누워 다시 잠을 청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그는 새벽 5시에 겨우 잘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실험이 계속해서 실패했다. 머릿속이 마치 스파게티처럼 얽히고 설켰다. 미적분학, 행렬대수학, 상미분 방정식, 풀이의 변환 등의 수학적 도구와 알고리즘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시한폭탄 같았다. 그런데 담배 냄새가 다시 그의 후각을 맹공격했다. 소피야, 제발 담배 좀 끄란 말이야. 내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 빅토르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손가락에 달린 담배를 빼서 재떨이에 비벼 껐다. 담배꽁초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듯 한 줄기의 푸른 연기를 뿜으며 숨을 거뒀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소피아의 입술이 빈정거림으로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이 저급한 사기꾼 같은 녀석아. 뭐? 사기꾼이라고? 그래, 이 변태 같은 자식아. 이 집에 올 때 너 입으로 뭐라고 씨부렁거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 이 바보 새끼야. 빅토르는 그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3년 전 술집에서 첫눈에 소피아에게 홀딱 빠졌던 그는 이내 그녀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그녀는 술과 담배, 커피와 섹스에 빠져 있었다. 이미 예정된 불행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미치도록 좋았다. 마치 자석 같다. 정확히 정반대의 세상에 사는 음극, 양극의 무모한 끌림은 모든 것을 포용했다. 소피야, 이 집에서 내 눈치 볼 것 없어. 알았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만 있으면 돼. 5 형제 중 넷째인 빅토르는 다른 형제와 달랐다. 그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외톨이였다. 외모도 달랐다. 그는 작고 깡마르고 약간 구부정했다. 5 형제 중 누가 봐도 그는 돌연변이었다. 그의 출생은 그러므로 부모에겐 갈등의 씨앗이었다. 그가 3살이 되던 해 막내 세르게이를 출산한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빈 보드카 병이 집안 곳곳을 채웠다. 그러므로 집안의 중심은 첫째 형 니콜라이였다. 그는 폭력으로 동생을 다스렸다. 빅토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 흘라디 형제는 시시포스 시에서 2가지로
꽤 유명하였다. 니콜라이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빅토르의 천재성, 빅토르는 물리학과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는 집이 무서웠다. 아버지와 형 니콜라이가 두려웠다. 그는 학교가 파하면 도서관과 실험실에 틀어박혀 뉴턴의 운동법칙, 키네마틱스, 다양체와 벡터 해석을 공부하고 토르크 및 관성 모멘트, 제어 이론과 같은 엔지니어링 수학 개념도 들여다봤다. 그는 더 나아가 상태 공간 모델링, 라플라스 변환, PID 제어 등의 수학 개념을 응용하기 시작했고 확률과 통계, 최적화 이론 등의 수학적 기법을 활용하고 디지털 신호 처리, 필터링, 확률론적 신호 처리 등의 수학적 원리를 응용했다. 이 외에도 전기공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파고들었다. 그는 춥고 쓸쓸한 도서관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악착같이 공부했다. 그는 현실의 고통을 더 큰 고통으로 해결했다. 이 즈음 그의 학문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것은 딱 하나였다. 정육점 주인 딸 이리나였다. 초등학교 단짝이었던 그녀와의 인연은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같은 반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외골수 천재였던 빅토르와는 달리 그녀는 무척 활달하고 외향적이었다. 그녀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차고 넘쳤다. 그 틈을 비집고 빅토르가 설 자리는 없었다. 그는 늘 그녀를 바라보지만 그녀의 반짝이는 눈은 항상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 머물렀다. 소피야, 미안해. 그냥 일이 안 풀려서 그런 거야. 빅토르가 한 발 물러서며 그녀를 쳐다봤다. 하지만 소피아의 시선은 오른쪽 벽면을 꽉 채우고 있는 와인 진열대로 쏠렸다. 그녀는 진열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로얄 드마리아 병을 잡더니 익숙하게 병을 땄다. 그리고 와인잔에 가득 부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빅토르가 소피아의 목에 키스했다. 그리고 손끝으로 그녀의 앞머리를 살며시 쓸어넘겼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이 와인을 맥주 마시듯이 꿀꺽꿀꺽 삼켰다. 그리고 빈 잔을 탁 하고 탁자에 놓았다. 그녀는 다시 잔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뺨이 실룩였다. 소피아, 이제 그만해. 제발. 빅토르가 그녀의 허리에 손바닥을 얹었다. 그리고 술잔을 뺏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와인잔이 그녀의 손에서 튕겨나와 사방에 피를 토하며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내게 손대지 마, 이 더러운 개자식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소피아는 이제 와인병을 통째로 들고 마시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이 일정한 간격으로 꿀떡꿀떡했다. 비가 바람을 안고 격렬하게 쏟아졌다. 입에서 삐져나온 한 줄기 와인이 그녀의 목을 타고 피처럼 흘렀다. 피는 그녀의 반투명 실크 잠옷을 적시고 가슴을 물들이고 다리를 쓰다듬으며 마침내 바닥에 고여 또아리를 틀었다. 그동안 빅토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빈 곳, 텅 빈 가슴, 그곳으로 그에게 익숙한 고통이 채워졌다. 빅토르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초청장을 받았다. 학교가 들썩거렸다. 개교일에 이런 경사는 처음이었다. 유럽 변방의 자그마한 도시이기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그는 이제 시시포스에서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하고 슬펐다. 그의 마지막 학기였다. 어쩌면 이리나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급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연애 편지를 썼다. 그 편지의 내용을 아는 이는 그의 동생 세르게이뿐이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이리나에게 편지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후 세르게이는 형의 심부름을 몇 번 더 해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리나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사실 그녀는 빅토르를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여인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시간은 겨우 한 달이었다. 짧은 시간은 그들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빅토르는 처음으로 형 니콜라이 사무실로 찾아가 돈을 빌렸다. 금반지와 꽃다발을 샀다. 그리고 둘째 형 올리거에게 부탁하여 근사한 레스토랑과 호텔을 한 달 예약했다. 그가 영국으로 가기 전 한 달은 그의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빅토르는 무겁고 지친 걸음으로 실험실로 향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식이 회오리치다 이내 통증으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고통은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내려가면서 세포를 쥐어짜고 있었다. 그는 자주 섞인 신음을 냈다. 소피아는 그에게 눕히고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 곧 버림받게 되리라는 것도 직감하였다. 이리나처럼. 실험실 책상에는 신입연구원 이력서가 놓여 있었다. 3명의 각기 다른 후보자들의 신상이 관련 연구 논문과 함께 인쇄되어 곱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빅토르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수개월째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자신의 실험과 소피아 문제만 해도 머리가 빠개질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니터에 달린 3개의 카메라에 얼굴과 2 손바닥을 갖다 대어 인증 절차를 수행했다. 곧이어 7개의 모니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각자의 양식으로 펼쳐졌다. 그는 빠르게 모니터를 훑어가며 전날 실험의 오차에 관한 교정 작업을 시작했다. 익숙함과 편안함이 묘하게 그를 위로했다. 그래, 수학만이 나를 위로해주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오직 숫자만이 나를 알아보지. 그는 점점 숫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계산과 수식을 읽고 있는 동안 반짝이며 차분하고 집중력 있게 움직였다. 그의 얼굴은 숫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보여주었다. 마치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은하들을 탐험하는 이들처럼 그의 사고는 끊임없이 추상적인 개념과 논리적인 규칙들 사이를 여행했다. 논리적인 접근과 분석적인 사고가 그의 특기였고 수학의 신비한 세계에 푹 빠져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숫자와 수식은 그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언어였지만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인간의 감정과 상호작용은 그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수학과 숫자에 빠져 있는 동안 흔히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의 제약과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그는 숫자와 수식을 통해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아이디어들을 형상화할 수 있었다. 그는 비로소 페가수스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날갯짓은 연구소장 블라디미르의 등장으로 곧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흘라디 박사님. 이번 신입연구원 누가 마음에 들어요? 아, 네. 그게 그러니까. 빅토르는 이제 막 꿈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력서를 보지 않았군요.
블라디미르는 빅토르의 표정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이 연구소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동고동락하고 있었다. 네, 아직. 2시간 뒤에 면접이 잡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연구소장은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물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빅토르는 모니터 한쪽 귀퉁이에 표시되어 있는 디지털 시계를 확인하며 답했다.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친구가 지원했어요. 아마 흘라디 박사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확신합니다. 이력서 한번 보세요. 우리 박사님만큼 화려합니다. 수학 관련 상이란 상은 모조리 싹쓸이한 친구입니다. 연구소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빅토리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그리고 실험실 문을 나섰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는지 돌아서며 말했다. 아, 그 친구 출생지가 우리 박사님과 같더군요. 그럼 시시포스? 네, 맞아요. 시시포스. 아무튼 축복받은 도시라니까. 코딱지만한 시에서 이렇게 천재가 줄줄이 나오다니. 연구소장은 혀를 끌끌 차며 실험실을 나갔다. 빅토르는 황급히 이력서를 찾아 훑어보기 시작했다. 이름 나타샤 필라토바, 나이 17세, 성별 여자, 출생지 시시포스, 오데사 중앙고등학교 졸업,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학학사, ETH 취리 인공지능학과 석박사. 빅토르는 옥스퍼드에서 무척 단순하면서도 바쁘게 살았다.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가며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모았다. 사실 그의 학비는 첫째 형 니콜라이가 매달 보내는 돈으로 충분하였다. 그가 따로 모으는 돈은 순전히 이리나와 함께하기 위함이었다. 방학 때 그들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닐 생각이었다. 일종의 신혼여행인 셈이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이리나 아버지가 운영하는 정육점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틀어졌다. 동네에 대형 할인점이 생겼다. 지하, 지상 5층, 5개 주차장을 제외한 4층까지 매장으로 가득 채운 할인점은 그야말로 제품의 천국이었다. 정육 할인 코너에는 유럽 전역에서 생산한 값싸고 품질 좋은 육가공품이 신선한 냉장고 바람 속에 고객을 유혹했다. 그 여파로 성당 앞 광장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줄지어 늘어섰던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리나 아버지는 사채를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육점 직원이 모두 떠났다. 그 자리를 이리나가 메웠다. 자연히 빅토르와의 만남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빅토르는 이리나에게서 결별 편지를 받았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지 2개월 후였다. 빅토르는 만사를 제쳐두고 시시포스로 향했다. 절망과 분노가 그를 휘어잡았다. 그런데 왜 그레고리야? 왜 하필이면 형을 택한 거냐고.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 형이 어떤 인간인지. 시시포스에서 형이 찍적거리지 않은 여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왜 하필이면 그런 인간을 사랑하는 거냐고. 당신 말이 맞아요, 빅토르. 그레고리는 천하의 바람둥이죠. 하지만 내 아버지를 살린 사람이잖아요. 그깟 돈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조금만 참으면 내가 다 갚는다고 했잖아. 당신이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적은 돈이 아니에요, 빅토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형 니콜라이에게 찾아가서 사정할 수도 있었단 말이야. 바보같이. 당신도 알잖아요. 니콜라이는 우리가 사귀는 것을 싫어해요. 불쌍한 빅토르.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당신은 시시포스가 선사한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당신만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찮은 정육점집 딸일 뿐이에요. 언젠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을 거예요. 멍청한 소리.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오직 너뿐인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하지만 당신은
내가 임신한 사실을 받아들이길 망설였잖아요. 그건 젠장, 이리나. 내가 아직 학생이고 여전히 니콜라이에게 손을 벌리는 신세잖아. 내가 자립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 불쌍한 빅토르. 나는 단지 그날 당신에게 임신한 사실을 말했을 때 그때의 당신 표정을 본 거예요. 빅토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그 어두운 표정을 본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당신 얼굴은 숨김없이 당신을 나타내요. 알겠어요? 당신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고리를 찾아간 거야? 그 바보 같은 바람둥이에게 간 거냐고, 응? 말해봐. 그래서 그가 네 아버지 빚을 탕감해준다는 조건으로 당신을 호텔로 불러내 당신을 짓밟도록 놔둔 거야? 그런 거야?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는 그날 내게 손조차 잡지 않았어요. 당신 형은 내가 누군가의 아이를 베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재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달렸어요. 제가 같이 살자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레고리의 선한 마음을 그날 본 거예요. 면접장은 연구소장실 옆 회의실이었다. 3명의 후보자가 정장 차림으로 대기실에서 서성거렸다. 빅토르는 그들을 한 번씩 훑어보고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연구소장과 부소장은 이미 중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빅토르는 연구소장 옆에 앉아 이력서를 펼쳤다. 곧이어 안내원이 후보자 1명을 호출하였다. 왜소한 체격의 어린 소녀가 살포시 들어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연구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름은 나타샤 필라토바입니다. 그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곳 섬까지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뱃멀미는 하지 않았나요? 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조상의 어부인지라 유전적으로 멀미에는 강합니다. 아무튼 덕분에 흑해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실컷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장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빅토르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여기가 무엇을 연구하는 곳인지는 알고 있나요? 네, 오기 전 인터넷을 좀 뒤졌습니다. 좋습니다. 공개된 자료 외에 이곳 연구소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흑해 연안기업이 공동 출자한 군사학 연구소입니다. 그렇다고 무기를 직접 만들거나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반이 되는 기초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미사일의 운동, 비행 경로, 궤도 추적, 힘의 역학적 요소, 엔진 추진제와 제어 시스템, 회로 설계, 연소 화학 반응,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물리학, 역학, 수학, 전기공학, 물리화학, 컴퓨터 과학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와, 무척 많은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나타샤 씨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무척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어릴 때는 벡터, 행렬, 선형 변환 등 선형 대수학과 미적분학, 확률 및 통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에서는 정보 이론과 최적화 이론, 그래프 이론들을 배웠습니다. 추리에서는 선형 회귀 및 분류 모델에 관한 기초적인 수학 개념과 알고리즘을 연구하였고요. 최근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자료 구조를 연구하면서 혹시 아버지 이름이? 드디어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빅토르가 그녀에게 물었다. 네? 아, 아버지는 일리아 필라토바입니다. 나타샤는 느닷없는 질문에 살짝 당황하였다. 연구원을 뽑는데 아버지 이름을 왜 물어보지? 혹시... 빅토르는 말끝을 흐리며 망설이듯 질문을 이어갔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혹시
생부인가요? 생부가 아닙니다. 저의 생부는 꽤 오래전에 실종되셨습니다. 혹시 그분의 성함은 그레고리입니다. 그레고리 흘라디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를 아시는 건가요? 나타샤는 미소를 풀지 않은 채 빅토르를 쳐다봤다. 나타샤의 눈이 무척 반짝였다.